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 라이브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죠. 전방위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시장 충격에 대한 공포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주였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와 맞물려서 특히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주요 지수 모두 5% 내외의 하락을 기록했고요. 이로써 주간 기준 뉴욕 증시의 낙폭은 다우가 7%대, S&P 500이 9%대, 나스닥이 10%대에 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나스닥은 고점 대비 22%대까지 낙폭이 깊어져서 조정 권역을 지나 약세 권역으로까지 진입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번 주 반등에 대한 기대 가질 수 있는 건지 시장 이슈와 일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실 시장 충격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지수 선물의 흐름을 봐도 뉴욕장이 더 좋지 빠지네요. 않죠. 네, 원유 선물도 배럴당 $60 지금 맞습니다. 이제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전반적인 공포의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이겁니다. 일단 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 뭔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한쪽에서는 가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뭐 그걸 이제 풋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고 트럼프 해방의 날이라고 트럼프가 명명을 했었죠. 그렇죠. 4월 2일. 네, 그렇죠. 네. 미국 해방의 날 상호관세 발표를 했던 날인데 그 이후에 시장은 혼돈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이유가 뭔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시장이 앞서도 이야기를 드렸듯이 지수 기준 이틀 동안 10% 이상 하락을 하면서 그야말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실제 주요 지수들의 성적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좀 확인해 볼까요? 뭐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특히 이제 4월 2일 이후에 훨씬 더 증시의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지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 글로벌 주요 증시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보였는지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뭐 이거는 주요 증시 중에서 미국 증시죠. S&P 500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난 이틀 동안 그러니까 목요일과 금요일 4월 3일, 4일 이 이틀 동안 증시의 낙폭을 이제 나타낸 거죠. 저게 이제 1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럼 지금 보면 과거에 그러니까 1990년 이후에 S&P 500 지수가 이틀 동안의 증시 성적이 10% 이상 급락했던 사례가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네. 많지 않습니다. 그러네요.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틀간 누적 이제 등락률이기 때문에 그거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2번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가 한 번 있고 그리고 이번 트럼프발 관세 전쟁과 관련한 우려로 인한 낙폭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이거죠. 지금 다른 사례들,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위기 국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트럼프발 관세와 관련한 이런 그러니까 우려가 시장에 이렇게 직격탄을 줄 만한 이슈인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앞서 보였던 그런 시점들처럼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왔는지 아니면 고용시장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라든지 또는 수요가 급감하면서 성장이 부침을 겪었다라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분명 이전과는 좀 다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장의 관점은 약간은 이 관세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보통 고점 대비 20% 정도 하락을 하면 기술적 약세장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걸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주요 지수들 움직임을 한번 이제 쭉 나타냈는데 이게 이제 최근 1년 내 고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주요국들의 증시의 움직임이 대부분 최근 1년 내 고점을 형성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코스닥이 거의 3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러셀 2000이라든지 나스닥 100.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코스닥 지수나 러셀 2000 지수 그리고 일본 니케이 지수만 이렇게 20% 이상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기에 지난 금요일 하락으로 인해서 나스닥이나 나스닥 100 지수도 일단 포함이 되는 모습들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주요국들 중에서 보면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가 거의 한 17, 8% 정도 빠졌거든요. 일단 이제 오늘장 잠시 후에 열리잖아요. 그러게요. 이 허들을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 대비 17% 정도 하락을 했고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지수가 보면 4% 넘게 또 하락을 하고 있는 네.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세의 움직임이 일단 이 주 초반에도 좀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매그니피센트 세븐도 상당폭 하락을 했죠. 그렇죠.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10% 넘게 하락을 하면서 일단 고점 대비로 보면은 50% 이상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로 보면 40%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섹터별 움직임으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섹터별 등락률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상당 부분 뭐 밑에 소재, 커뮤니케이션, 필수 소비재, 에너지, IT, 경기 소비재. 그러니까 시가총액 비중이 큰 IT나 커뮤니케이션이나 또는 경기 소비재 쪽에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소재 쪽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좀 낙폭이 큰 모습을 보였거든요. 방금 뭐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WTI 원유 선물이 2021년 4월 이후에 처음으로 배럴당 60달러를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목금 그리고 현재 시점까지 보면 3거래일 동안 거의 한 10%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 지난 3월 12일 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서 수입을 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중순까지 구리에 대해서 관세 부과 여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철강, 알루미늄 관세 부과를 하니까 시장에서 약간 커졌던 우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리도 조만간 할 수도 있다. 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구리가 미국 내 선물 가격이 뭐 파운드당 5.2달러를 상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도 보면 선물 기준으로 6% 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운드당 거의 4달러 초중반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최근 몇 거래일 동안 한 3, 4거래일 동안에 가장 가파른 낙폭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재 업체들의 주가 약세로도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원유도 그렇고 구리 가격도 그렇고 사실상 경기에 대한 걱정을 좀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앞선 여러 차례 한 3차례 정도 되는 이틀간 10% 이상 지수가 하락했던 국면에서처럼 지금 뭐 하드 데이터가 망가져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일단 불확실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걱정은 미리 좀 땡겨서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풋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이제 첫 그 키워드를 뽑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시장에서 지금 약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풋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들. 트럼프 풋이라든지 일명 또는 파월 연준 의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제 과거의 그런 위기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상황은 분명히 좀 다른 면이 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좀 과하게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고, 지난 금요일에 고용 지표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생각보다 잘 나왔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지난 금요일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풋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파월 의장은 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할 조치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상당히 좀 보수적인 이러면 풋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약간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키는 데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시장은 거기에서 제가 이제 앞서 헤드라인 뉴스 중에 아래 공포가 커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리세션이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시장은 오히려 올 연말까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최대 4차례 정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전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례면 100bp예요. 100bp이죠.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연초에 보면 2번 회의를 했잖아요. 3월 회의까지 했고 앞으로 남은 6번 회의가 있는데 100bp면 6번 중에 4번은 최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 앞서 이제 연준이 확인해야 될 거는 경기가 더 슬로우 다운 된다라든지 또는 고용 시장이 악화가 되는 모습이 좀 가파르게 나타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풋에 대한 기대에서 뭐 파월풋도 있고 트럼프 풋도 있고 뭐 얘기를 하셨는데 주말 지나면서 사실 뭐 재무장관이나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톤의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또 네, 선물에 영향을 좀 주고 맞습니다. 있는 게 아닌가 네. 싶기도 하고 앞서 이제 고점 대비 낙폭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지수들의 낙폭이 또 상당하다라는 네. 부분을 들여다봤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뭐 일단 지난 금요일에 아무튼 어떻게 보면 이제 헌재가 이제 결정을 내렸고 네. 그로 인한 국내 증시에서의 정책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많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금요일에 그 내용을 이제 계속 지켜봤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시장의 변화를 좀 지켜보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의 등락보다는 외환 시장에서의 등락이 좀 더 네. 반영되는 모습들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 선고 기간 중에 보면 장중에 1,43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네. 이제 물론 이제 종가상으로는 끝나면서 1,450원까지 다시금 결론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뭐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면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에서 좀 보면 실제 지난 3월 중순부터 말까지 그나마 국내 증시를 약간 버티게 만들어줬던 게 외국인의 반도체에 그렇죠. 대한 수급 유입이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게 한 2, 3주 만에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황색 선이 반도체의 외국인 연간 누적 수급인데 네. 다시금 순매도로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에서 보면 이게 지금 지난 한 주간에 보면 뚝 떨어지는 모습을 네. 보이죠. 지난 한 주간에 반도체 외 업종에 대해서 거의 3조 원 넘는 순매도의 모습을 좀 보였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까지 포함을 시키면 지난 한 일주일 동안 보면 한 5조에서 6조 원 정도 외국인이 엄청난 물량의 매도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내 증시 하방 위험을 좀 더 높이는 모습들이었고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는 더 드라마틱한 하락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가 이제 하방을 어느 정도 좀 어느 선에서 이제 하방을 좀 만들 수 있을까에 지지에 대한 고민이 네. 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볼 거는 결론적으로는 과거에 이런 유사한 상황들에서 백데이터를 이제 돌려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코스피 200 선물 코스피 200 선물 지수의 12개월 선행 PBR을 이제 기준으로 좀 살펴보면 여기 이제 0.8배 구간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한 네. 지지력을 갖추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실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앞서서도 미국 증시가 이틀간 급락이 크게 나타났었던 사례들이 과거에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거의 위기급 네. 수준이었다라고 금융위기, 이제 말씀을 팬데믹. 드렸잖아요. 네. 물론 이 지금 보고 계시는 12개월 선행 PBR도 보면 2020년 팬데믹 당시에는 이 0.8배라고 하는 구간도 깨고 내려갔다가 회복하는 네. 이런 탄력성을 보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증시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 때 혹시나 위기가 좀 더 심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도 저 0.8배를 깨고 내려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 레벨 기준으로 보면 이 PBR 0.8배에 해당하는 구간이 대략 한 2,400 내외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이제 PBR 0.8배에 그러니까요. 네. 대한 이야기. 사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 가격적인 매력, 밸류에 대한 부담을 좀 덜었다라는 거 말고는 지금 상황에서는 또 특별하게 볼 게 없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난 그렇죠. 사례들을 봤을 네. 때는. 네, 뭐 어찌 됐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 선이면 아주 특별한 상황 아니고서는 계속해서 이탈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렇죠. 라는 걸 방금 또, 말씀 주신 그 아주 특별한 상황이라고 네. 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흔히 수학적으로는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걸 이제 네, 얘기를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의 95%의 확률 분포로 보면 나머지 이 끝단에 있는 네. 양쪽에 2.5%에 해당하는 게 아주 특별한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가 이 테일 리스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테일 리스크가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리세션이라고 하는 게 좀 더 가시화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성장의 부침이 더 급격하게 나타난다든지 고용시장의 악화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라든지 결국에는 이걸 확인을 해야 네. 연준이 그 다음 스텝인 그렇죠. 금리 인하 수순으로 간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두 눈을 뜨고 좀 네.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게 만든 건 관세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관세 네. 이야기도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시장 변동성이 커진 건 4월 2일 트럼프가 네. 명명했던 미국 해방의 날이었어요. 그때 이제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인 변동성을 키우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었기에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건지 그거 좀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뭐 간단하지가 않죠. 네. 간단하지가 않은데 이게 이제 상호 관세인 거니까 이제 여기에는 그 나라가 이제 미국의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매기는 이제 관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그 나라에 이제 미국이 수입을 할 거잖아요. 그 네. 나라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얘기하는 거고 이걸 흔히 이제 상호 관세라고 네.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에는 그 나라가 부과하는 관세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비관세 장벽도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임금 상승을 억제했다라는 그런 요인이라든지 네. 또는 환율 시장을 조작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는 이제 지금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 비관세 장벽 중에 하나가 바로 각 국가가 부여하는 부가가치세인 네. 거죠.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도 비관세 장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 포함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또 계산식이 은근히 또 심플합니다. 네, 시장에서 돌고 있는 내용들 좀 살펴보면 네. 자,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중국이 이번에 부과된 게 34%가 부과가 됐어요. 근데 이미 2월과 3월에 각각 10%포인트씩 관세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34% 더하면 54%가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이게 들어서만 누적되는 게 그리고 멕시코나 캐나다가 이번에 이제 제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그 급락장에서 약간 피해 갈 수 있는 그런 해분 지역이 됐는데 네. 여기는 지금 0에서 25% 차등 관세를 이제 매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국경을 이제 맞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네, 보여진다. 다만 이제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어찌됐건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이미 또 그렇죠. 25%를 매겼기 때문에 캐나다는 여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쭉 보면서 놀랬던 지역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46%입니다. 맞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이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생산 공장들이 이제 과거 뭐 10년 전에 있었던 생산 공장들이 대부분 다 이제 베트남으로 이전을 좀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번에 46%를 맞으면 만약에 이제 최근 주말 사이에 나온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베트남의 수출이 10% 감소하게 되면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0.84%포인트씩 떨어진다. 근데 지난 1분기 베트남의 성장률이 6.9%가 나왔어요. 네.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관세 효과가 이제 2분기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경제 성장률 급감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후반에 베트남 증시는 거의 뭐 팬데믹급으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거의 뭐 낭떠러지 떨어지듯이 베트남 지수 자체가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의 해프닝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때는 뭐 25%였다가 부속서에는 그 행정명령하는 부속서에는 26%였다가 그래서 부속서를 따라야 된다라고 했다가 이제 다시 25%로 최종적으로 정정이 되는 이런 모습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보편관 관세 10%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미 보편관 관세 10%는 4월 5일 날 발효가 됐습니다. 발효가 됐고 나머지 그 차액분에 대한 이 관세는 4월 9일부터 정식적으로 발효가 될 예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렇게 두드려 맞기만 하고 있을 건 아닐 것 같잖아요. 이제 맛보복이 있겠죠. 맞습니다. 중국에서 또 상당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장의 낙폭을 더 확대시켰던 계기 중에 하나가 중국의 보복 관세였습니다. 이번에 상호 관세 34% 맞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34%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한 화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거든요. 한번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원래 2017년 이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2017년 뭐 18년 초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제1기 직전만 하더라도 미국이 중국에 부과했던 평균 관세율은 대략 한 3%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미중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이게 쭉쭉쭉 협상을 하면서 최종적으로는 20%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네. 자, 그런데 이번에 2월달, 3월달에 각각 10%포인트씩 상향됐잖아요.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40%입니다. 네. 자, 그리고 4월 5일날 이미 또 10%가 발효가 됐잖아요. 지금 50%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24%가 4월 9일날 발효가 되면 74%예요. 네. 네. 제가 그 재작년인가요? 미국에 가서 각 그 주요 명소들에 가서 마그넷을 꽤 많이 사왔거든요. 한 20개 넘게 사왔는데 메이드 인 USA는 네. 하나였어요. 하나. 그 하나도 왜 그랬냐면 그 국립공원이 100주년을 맞아서 그 기념으로 특별히 찍어낸 거지. 나머지는 전부 다 메이드 인 차이나였다. 중국 생산. 그러면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게, 자, 기존에 뭐 1달러에 샀던 거를 이제 관세를 만약에 50%또 70% 이렇게 때리게 되면 1.7달러라든지 최소 네. 금액이 이렇게 될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방금 앞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발언을 빌려오면 관세는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높인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뭐 봤던 여러 소비자,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 중에 미시건대나 또는 컨퍼런스 보드나 이런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 기대 인플레가 높아질 걸로 네, 예상을 네. 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하셨던 베트남도 사실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산기지이기 때문에 그 맞습니다.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나이키가 이제 올라간 부분은 약간 또 의외이기도 했었어요. 의외이기도 했는데 베트남이 이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생산 공장들이, 그러니까 저렴한 인건비라든지 뭐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중국도 상당한 인건비 압력이 이제 받다 보니까 이게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잘 아는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뭐 또는 룰루레몬 같은 이런 의류 브랜드 또는 신발 브랜드들이 생산 비중이 베트남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46%의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자기 발등에 그렇죠. 발등을 찍는 거죠. 자가당착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제 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건 이제 뭐 정 교수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지난 주말 사이에 엄청나게 공격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 도치 즉 정부 효율성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 관세에 대해서 약간 결을 좀 달리 하는 발언들을 주말 사이에 내놓기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지나면서 베트남에서는 뭐 미국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다 없애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일부 보도도 있긴 하던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하드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일단 이게 어디로 번질지 모른다는 것,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게 아무래도 큰 부담이지 않을까 싶고요. 앞서 이제 연준 풋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연준이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려면 중요한 게 또 물가예요. 맞습니다. 이번 주에 물가 데이터들이 또 발표가 되죠. 이번 주 물가 데이터가 나오긴 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미 좀 최근 들어서는 기대 인플레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커지면서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여전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끈적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좀 물가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의 가장 키 인디케이터는 이 관세와 관련한 이슈이기 때문에 물가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영향은 저는 일단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용지표의 영향도 사실상 뭐 그렇죠. 없었던 지난 금요일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외 중국에서도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되고요. 미국에서는 FOMC 회의록이 공개되기도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금요일에 대형 은행들을 시작으로 해서 어닝 시즌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다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LG전자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다는 것도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석환 수석 연구위원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쉽지 않은 한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